중국 지안, 압록강변에 거대한 돌기둥이 서 있습니다. 높이 6.39m, 무게 37톤.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새겨져 있을까요? 이 비석은 한 위대한 왕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고구려 제19대 왕, 국강상관계 토경평안호태왕, 국강상관계 토경평안호태왕입니다. 이야기는 서기 3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북아시아는 힘의 공백 상태,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돈의 시대였죠. 이 혼돈의 중심, 고구려에서 한 소년이 왕좌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불과 18, 이름은 담덕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얕보는 시선도 많았을 겁니다. 과연 이 소년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담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역사상 최초의 연호를 선포하죠. 바로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의 영락. 이건 단순한 연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겠다는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영락 원년 391년 7월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목표는 숙적, 백제. 고구려군은 파죽지세로 석현성 등 10개의 성을 함락시키며 백제의 허를 찔렀습니다. 첫 원정부터 대승을 거둔 18세의 왕.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향하고 있었죠. 이듬해인 영락 2년 392년, 이번엔 북쪽의 거란입니다. 왕은 4만 대군을 동원해 거란 정벌에 나섭니다. 고구려의 막강한 기병대는 거란족을 손쉽게 제압했고 수많은 남녀를 포로로 잡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백제를 치고 북쪽의 거란을 굴복시킨 왕, 그의 거침없는 행보에 주변국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급해진 것은 백제였습니다. 당시 백제의 아신왕 역시 야심만만한 군주였죠. 그는 고구려에게 당한 치욕을 갚기로 결심합니다. 396년, 아신왕은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되었죠. 백제의 공격 소식을 들은 광개토대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시작된 고구려의 총공세, 그 기세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았습니다. 백제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비문에는 무려 58개의 성과 700개의 촌락을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고구려군은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포위합니다. 이제 아신왕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신왕은 백기를 들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굴욕적인 맹세를 하죠. 광개토대왕 능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노객, 즉 종이 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종을 자처한 사건. 이것으로 한강 이남의 패권은 완전히 고구려에게 넘어왔습니다. 백제를 굴복시킨 광개토대왕. 하지만 그의 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영락 9년, 399년, 신라의 사신이 다급하게 고구려를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위침략으로 멸망 직전이라는 것이었죠. 당시 신라의 왕 뇌물마립과는 수도 금성까지 밀려온 왜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신라를 도울 기회이자 한반도 남부의 고구려의 영향력을 확실히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영락 10년, 400년, 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비문에는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5만 대군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고구려의 국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고구려군이 국경을 넘자 신라에 가득했던 왜군은 홍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은 퇴각하는 왜군을 맹렬히 추격합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남쪽 끝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비문은 고구려군이 임나가라까지 추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의 김해 지역, 즉 가야의 땅까지 쫓아간 것이죠. 이 전쟁으로 왜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원정으로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탁월한 국제정치 감각이었죠. 이후에도 그의 정복 활동은 계속됩니다. 404년에는 다시 바다를 건너온 왜군을 대반기에서 격파합니다. 407년에는 후현을 공격해 갑옷 1만 벌을 노획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락 20년, 410년, 그의 마지막 불꽃은 고구려의 뿌리, 동부여를 향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나온 나라를 복속시킴으로써 그는 고구려가 북방의 진정한 주인임을 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22년. 그 짧은 시간 동안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유하, 북쪽으로는 개마고원, 동쪽으로는 연해주, 남쪽으로는 한강유역까지 그야말로 광개토라는 이름 그대로였죠.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413년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위대한 정복자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고구려 전체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늘이 위대한 영웅을 너무 빨리 데려간 것일까요?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장수왕, 그는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14년 아버지의 무덤 곁에 거대한 비석을 세웁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광개토대왕릉비입니다. 1775자에 달하는 비문에는 그의 정복 신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비석 덕분에 우리는 1600년 전의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죠. 광개토대왕, 그는 단순한 정복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이고 우리 역사의 자신감의 시대를 연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불꽃처럼 짧고 강렬하게 살다 간 왕,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고구려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같이 영토를 넓혔다면 아들은 물처럼 그 영광을 지키고 다스렸습니다. 고구려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위대한 정복자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의 시대를 이어받아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끌 아들 장수왕, 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영락 5년 395년 왕은 북쪽의 비려를 정벌하여 수많은 소와 말을 노획합니다. 북방 초원의 안정도 그의 과제였죠. 백제와의 대결전 396년 광개토대왕은 아리수, 한강을 건너 수도를 압박합니다. 백제는 왕제와 대신 10명을 인질로 보내야 했죠. 아신왕의 항복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의 제후국임을 인정하는 외교적 사건이었습니다. 신라 고원전쟁 당시 고구려군은 그저 왜군만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죠. 실제로 이 시기 이후 신라의 왕릉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 다수 출토됩니다. 호우명 그릇이 대표적이죠.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고구려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시대의 고구려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닌 제국의 황제와도 같았죠. 그는 왜 태왕이라 불렸을까요? 이는 일반적인 왕을 넘어선 황제의 버금가는 칭호였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긴 것이죠. 그의 정복 활동은 매우 신속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적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치는 전격전의 대가였죠. 백제를 공격할 때 수군을 동원한 것만 봐도 그가 육로뿐 아니라 해상로의 중요성까지 꿰뚫어 본 전략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에 대한 통치체제도 정비했습니다. 수묘인 제도를 통해 왕릉을 관리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였죠. 광개토대왕 능비에 적힌 수묘인의 출신 지역을 보면 그가 정복한 여러 지역의 백성들을 직접 관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의 왕이 되어 39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삶은 전쟁과 정복으로 가득 찬 한편이 대서사시였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구려는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니었죠. 그가 없었다면 이후 200년간 이어질 고구려의 전성기도 아들 장수왕의 남진 정책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 광개토, 넓을 광, 10개, 흡토, 영토를 넓게 열었다는 이름만큼 그의 삶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광개토대왕은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정복자의 이미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고구려인들은 그의 무덤을 국강상에 모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정복한 넓은 영토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겠죠. 16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대한 비석에 새겨져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꿈꾸었던 시대, 영락, 그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즉위초, 어린 왕에 대한 신하들의 위심은 그의 과감한 영락 연호 선포로 단숨에 기대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백제를 굴복시킨 후 아신왕의 아들과 대신들을 인질로 데려온 것은 백제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신라의 5만 대군을 파병한 것은 군사적 지원을 넘어 고구려가 한반도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행위였습니다. 왜군을 임나가라까지 추격한 것은 그들의 근거지를 완전히 파괴하여 재침의 위지를 꺾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의 모든 전쟁은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남쪽을 치기 전 북쪽을 안정시키고 다시 남쪽 문제에 개입하는 식이었죠.
그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라이벌이었던 북방의 후영과도 대등한 외교관계 속에서 때로는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동부여 정벌은 고구려가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라는 기원을 극복하고 완전한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가 이룬 광대한 영토는 이후 고구려의 강력한 국력의 기반이 되었고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굵고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죠. 만약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시대는 고구려인들에게는 자부심과 영광의 시대였을 겁니다. 태왕 위 백성이라는 긍지를 안고 살았겠죠. 반면 그의 칼끝이 향했던 백제나 다른 부족들에게 그는 두려움의 대상, 정복자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역사는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영웅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대왕이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별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거대한 스케일과 기상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했으며 영락이라는 연호를 통해 자주적인 세계관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정복 활동은 비문의 구체적인 연도와 전투 내용, 전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 사실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십몇년 기사, 른웨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으로 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의 비속 하나에 수많은 역사적 논쟁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왕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죠. 그의 도전 정신과 넓은 시야,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비를 훼손하거나 팔아넘기는 자에게는 천벌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과 이 위대한 역사를 영원히 보존하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복군주 광개토대왕, 그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무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주인공을 원합니다. 이제 고구려의 운명은 그의 아들, 장수왕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한 광대한 영토를 그는 어떻게 지키고 다스렸을까요? 오히려 더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복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수성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과연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불의 시대는 가고 이제 물의 시대가 옵니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왕좌를 지킨 왕, 장수왕의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